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올 한 해 이시작된 지 이제 2주째인가요? 네, 어떻게 좀 잘 출발하셨어요? 제가 다 여쭤보고 있어요, 게스트분들한테. 네, 저는 올해 시작이 그나마 네. 조금 한가하긴 했는데 한국에서 친척들이 왔다 가가지고 좀 정신이 없긴 했어요. 되게 북적북적하고 되게 네, 좋으셨겠네요. 네, 네, 때 맞춰서 오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누어 볼 내용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이제 미국 파산법의 네, 기초 101에 네, 네,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네. 제가 오늘 왜 파산법 얘기를 골랐냐면은 최근에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요? 네, 네, 조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 문의가 많이 와서 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네, 파산법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문의가 많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좀 삶이 그쵸 좀 쉽지 않다. 그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좀 오래됐어요. 네,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문의 많았고 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 2020년 그렇죠. 그때 문의가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그 파산법이라고 하면 네. 이제 먼저 처음에 지금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어, 일단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손님은 이제 압도적으로 개인이 네. 크레딧 카드 빚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네. 대부분이고요. 일단 미국 파산법은 연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냐 하면 일단 소비자 보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크레딧 카드 회사의 횡포에 뭐 지나친 이자라든지 음. 그런 거에서 사람들 보호하려는 취지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회생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이제 파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물론 네. 좋은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는 현재 빚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 네, 그리고 현재 자산은 얼마나 되시는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산도 파산할 때 그 exemption을 받을 수 있는 리밋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런 걸 물어보고요. 뭐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 빚이 25,000불이에요. 뭐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 그러면 파산을 추천하지 않죠. 네네. 네. 갚을 수 갚을 수 있는 있다 싶으면 거니까. 파산을 네.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레딧 기록에 남기 때문에 7년 네. 이상. 아, 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집 아니면 차 이런 게 밸류가 너무 높다. 네. 그런 경우에도 조금 생각해 볼 일이고요. 왜냐하면 네. 그 리밋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밋이 있기 때문에 네. exemption 받을 수 있는 리밋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파산은 자산이 별로 없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네. 파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산과 빚의 레벨을 비교해서 내게 알맞는 종류의 파산 신청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 미국의 파산법에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크레딧 카드 빚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문의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법인지 알아봤어요. 이제 이번에는 파산 신청 이제 뭐 종류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일단 파산법은 미국 연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뭐 주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연방법의 큰 틀이 있고요. 네. 그 안에서 뭐 내 재산 exemption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건 주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법 타이틀 11에 의해서 관리되고요. 네. 그 중에 챕터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 신분으로 많이 신청하는 파산 방법은 일단 챕터 7, 그다음 챕터 13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름을 네. 챕터 7, 챕터 13. 네. 제가 최대한 축약해서 네. 짧게 설명하자면 챕터 7은 아마 이제 저희 한인 손님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방법일 거예요, 아마. 네. 이건 뭐냐면 개인 아니면 내 회사가 뭐 대부분 소규모 회사죠. 네, 네. 스몰 비즈니스죠. 네. 그 개인 또는 회사가 가진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리퀴데이션 시켜서 현금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현금으로 빚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네. 챕터 7을 문의하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이긴 한데 일단 회사일 수도 있죠. 네. 회사인 경우 내 스몰 비즈니스일 수도 있죠. 회사의 경우 회사가 가진 자산을 완전히 현금화시키게 되고 일단 보통은 채무자 본인이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되죠. 내가 네. 이 빚을 다 갚을 돈이 없습니다 하고 신청하게 되지만 챕터 7은 채권자 그러니까 크레디터죠. 빚을 빌려준 사람, 네네. 뭐 은행 아니면 네. 뭐 그런 사람이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시켜가지고 얼마라도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네. 네. 대부분은 챕터 7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빚을 떠는 거죠. 네. 챕터 13이라는 거는 계속 일을 해서 수입을 유지하면서 빚의 일부를 탕감받거나 아니면 빚 금액을 낮추거나 네. 리컴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그 빚을 변제해야 되는 기간을 연장받는 방법이에요. 익스텐션. 네. 그래서 챕터 13은 챕터 7과는 달리 스테디한 인컴이 있어야 되고요. 네. 내가 얼마를 번다. 이걸 입증해야 되고 그 빚의 금액이 연방법에 명시된 실링이 있어요. 그 네. 실링을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억만장자가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고 나는 챕터 13 하겠다. 이러면 네. 곤란하겠죠. 네, 네. 그래서 실링 그런 장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링을 넘으면 안 돼서 실링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75만 불일 거예요. 근데 이 경우 채권자는 이 사람 챕터 13 뱅크럽시 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없고 빚을 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직접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한인분들의 경우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챕터 7에 해당이 많이 되시겠네요. 이 두 가지가 아마도 네. 대부분의 교민들이 관심을 가질 방법이죠. 네, 네. 챕터 7이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네. 하는 케이스 중에서는 자산이 많이 없는 분들에겐 물론 챕터 7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네. 챕터 13은 이런 쪽에 유리하죠. 내가 주택이 있어서 이걸 지키고 싶다. 내 집은 지키고 싶다. 네. 그렇지만 빚은 일부를 탕감받고 페이먼트 플랜에 의해서 갚아 나가거나 그 기간을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내 빚을 리컴포지션 하고 싶다. 네. 그런 경우 챕터 13인데 네. 대부분의 경우 챕터 7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그 왜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이렇게 그런 경우에 보면 빚이 굉장히 많은데 또 본인 생활은 또 잘 해 나가면서 또 빚을 어떻게 갚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뭐 미국은 아니지만 그 경우는 이제 챕터 13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저도 그런 뭐 뉴스 기사 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뭐 방송에 나와서 나는 뭐 돈이 너무 없다, 네. 빚이 너무 많다. 근데 생활은 또 잘 해요. 예, 근데 네. 뭐 방송에 나온 집은 의리의리하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그분이 얼마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인컴이 그렇게 있는 분한테는 아마도 챕터 13이 더 적합할 거고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이 챕터 13을 할 만큼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그런 기믹을 연출하기 네.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네. 정말 돈이 많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네, 그렇게 인컴이 스테디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챕터 7 하기는 좀 그렇죠. 내가 지켜야 할 자산도 있을 거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차라든지 집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만약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챕터 13이 적합할 거고 네. 챕터 7은 정말 내가 지금 가진 빚이 내 자산보다 크거나 네. 이 빚을 갚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인컴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내 빚 가진 모두를 내 자산 모두를 다 유동화시켜서 익셈션 된 건 빼고요. 네. 유동화시켜서 그 빚을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떠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아마도 대부분의 교민들이 관심을 가질 음. 방법이죠. 네네. 그 중에 챕터 7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챕터 7의 경우에 네. 이제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한인분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네. 네, 그 과정도 제가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손님이 뱅크럽시 하겠다고 오면은 네. 저희 일단 다 물어보죠. 인컴이 얼마냐, 빚이 얼마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 그래서 다 인벤토리를 먼저 하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게 파산에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쪽을 인도를 해드리고 네. 파산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먼저 연방 법원, 그러니까 파산 법원은 연방 법원이거든요. 네. 파산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돼요. 네. 대부분 조지아 북쪽을 관할하는 법원이죠. 네. 그 시점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그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소송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가 이 사람 돈 안 갚았다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정지돼요. 네, 그래서 그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일시정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숨 돌릴 시간이 생기는 거죠. 네네. 일시정지인 거죠. 네. 일시정지라고는 말하지만 뱅크럽시가 다 go through 할 경우 그냥 다 정지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네, 하지만 채권자가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파산 법원에서는 그 채무자의 파산 신청서를 일단 리뷰를 하고요. 네. 승인이 될 경우 뱅크럽시 에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재단이죠, 일종의. 그래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네. 그 재단에서 채무자가 가진 돈을 갚아야 하는 책임도 물론 다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산 법원에서 트러스티라는 사람을 지정해요. 트러스티. 네. 그 트러스티라는 사람이 그 재단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분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이제 유동화시켜서 처분할 관리를 가지게 되고 네. 채무자가 가진 빚과 재산을 검토해서 그분이 처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권자들이 누가 있고 얼만큼의 빚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하게 되고요. 네. 채권자들은 만약에 내가 크레딧 카드 컴퍼니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파산을 신청했어요. 네. 그래서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내가 그 재단에서 빠져 있어요, 내 이름이. 그러면 네. 그 채권자가 파산 법원에 신청해서 나도 그 재단의 리스트에 포함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채권자가 그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하지만 채무자한테 돈 너 얼마 내라. 그러니까 이런 독촉은 멈춘다는 거예요. 네. 그 러스도 정지되고. 네. 그래서 챕터 7은 일단 채무자의 자산을 유동화를 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거니까 이제 채무자의 자산이 다 현금으로 전환이 되고 네.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돈을 주게 되죠.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우선순위라는 거는 네. 일단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가게 되고요, 주로. 네. 예를 들면 내 집을 담보로 네네. 은행 했다. 네네. 그건 secured 채권자라고 하고요. 네. 담보가 없는 그 unsecured 크레디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네. 그 사람들은 보통 담보권이 있는 사람들 다음 순위로 이제 밀려나죠. 그렇게 네. 그 우선 순위를 따라서 채권자에게 돈을 재단에서 주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희 손님들이 이걸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네, 파산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전후로 2차례 필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후로 네네, 2차례. 2차례. 네. 전에 받는 거는 지금 내 빚 상황이 어떻게 되냐, 네. 수입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다달이 나가야 되는 익스펜스가 무엇이냐. 네. 이런 거를 다 카테고리로 나눠서 인벤토리를 하게 도와주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둔 교육이고요. 네. 내가 파산에 적합한가를 결정하도록 해주고 네. 신청 다 끝나고 이제 이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교육은 이제 돈 관리, 그다음에 빚을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재정적으로 내가 회생할 수 있는 법 그런 거를 중점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네, 네. 귀찮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제가 봐도 귀찮아요. 귀찮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귀찮지만 제가 봤을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저희가 꼭 이제 손님들한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고 네. 하지만 이 교육은 필수예요. 아, 만약에 네. 안 받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군요. 필수이기 네, 때문에. 필수여서 받기 전에 받았다는 그 서티피켓을 아. 받아서 법원에 신청할 때 같이 내야 되고 네. 신청이 끝나서 파산이 끝난 후에 역시 그 끝난 후 교육을 받았다는 서티피켓을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네, 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꼭 파산 관련이 아니더라도 이런 교육은 그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파이낸셜 네. 교육은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네. 생각에는 이민자들이잖아요. 네, 네. 우리 다들. 그렇죠. 그래서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교육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 그러니까 처음 딱 왔을 때 그런 교육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저희가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다 알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교육은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파산을 꼭 하지 않더라도 네. 이거 들으면은 좋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그런 코र्스라서 네. 네, 그거는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한 번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00% 다 가서 했었어요. 그래서 애틀랜타에 있는 그 파산 법원에 가서 다운타운에 있는 네, 건가? 네. 뭐 본인이 맞냐, 뭐 네. 그렇게 그 트러스티랑 미팅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파산을 하시게 되고 중요한 거는 파산하면 기록이 내 신용 그 크레딧 기록에 7년에서 10년 그렇게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 빚을 다 떨기 때문에 좋다고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가가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저희가 뭐 크레딧을 쌓고 계속 살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산을 하려면요. 내가 이제 어떠한 자산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네,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면제받을 수 있는 자산이 있어요. 네. 챕터 7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연방과 주법에 의해서 채무자가 가진 일부 자산은 파산 절차를 신청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파산 재단이 내 자산을 현금화시켜서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 재단 처리 중에도 매각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퇴직금이나 뭐 개인 물건, 네. 뭐 자잘한 거, 네, 옷, 네. 가구, 뭐 오. 가재도구, 책,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내 직업에 필요한 툴 이런 거는 당연히 뭐 면제될 수 있고 네. 집의 경우 파산 신청 전까지 최소 40개월 그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고요. 네. 자동차는 5,000불, 네. 집은 25,000불 면제가 되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5,000불보다 비싸잖아요. 내가 네. 갖고 있는 게. 네. 그럼 리어펌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내고 쓰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서로 끌어다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5,000불보다 비싸요. 네. 8,000불이에요. 네. 근데 집은 없어요. 내가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와일드 카드로 나머지 그 3,000불을 면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집 면제 리밋에서 끌어다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면제를 아예 못 받고 내가 가진 건 정말 다 날리고 네.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 최소한 특히 미국은 자동차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최소한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면제 자산은 있고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챕터 7은 정말 부자다 내가 자산이 많다. 이런 경우는 쓰기가 힘든 그러네요. 거죠.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정말. 네. 네. 자동차 5,000불, 집은 25,000불까지 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걸 다 이제 뭐 빼앗기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은 뭐 지켜가면서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 본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네. 내 배우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내 배우자 내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내 배우자는 꼭 같이 파산을 조인트를 해야 되냐 이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배우자가 나랑 연대 채무 계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같이 빌렸다 돈을. 네. 그렇다면 내가 파산으로 부채 정리를 해도 그 배우자는 나랑 연대해서 채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을 전액 갚아야 될 수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좀 따로따로 다 관리를 해왔다. 네, 네. 그런 분들은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보통 그 같이 이제 조인트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하려고 안 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도 네. 한 분은 안 하는 게 그래서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꼭 배우자까지 파산해야 될 필요는 없다. 네, 꼭 그렇지 않다. 네. 자, 그러면 챕터 13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챕터 13은 제가 아까 아주 짧게 설명드렸지만 챕터 7보다는 돈을 더 좀 많이 벌고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더 스테디하게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진 어느 정도의 자산과 내 수입을 유지하면서 빚을 뭐 완전히 다 탕감받고 떠는 것보다는 일부를 탕감받거나 뭐 빚을 좀 줄이거나 빚을 갚는 그 변제 기간을 늘려서 나머지 어느 정도는 갚아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고요. 대표적으로 지키고 싶은 내 자산은 집이 있겠죠. 주택 압류를 막는 데는 챕터 13이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내가 이 챕터 13에 적합한가를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주택의 소유권을 내가 유지를 하면서 그 채권자들과 합의가 된 빚 상환 계획에 따라서 내 상황에 더 맞는 빚 갚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챕터 7과 다른 점은 인컴이 일단 그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도 빚 그 레벨에 캡이 있고요. 200만 불 좀 넘는 캡이 있고요. 그래서 챕터 13도 하려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챕터 7이고요. 챕터 13이라고 해서 내 신용 기록에 남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록에는 남고. 그러니까 주택 압류를 막는 데는 챕터 13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산 신청을 하면은 이제 나한테 들어왔던 그 소송 이런 것들도 일시 정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가진 모든 빚이 청산되는 건지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제도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들었을 때는 너무 좋죠. 그렇죠. 이 빚을 안 갚아도 되고 내가. 근데 하지만 물론 챕터 7, 13 둘 다 내 신용 기록에 7년 기록이 남아요. 좋지 않죠, 그거는. 그렇죠. 아무런 대가도 없는 빚 탕감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파산 신청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처음 오실 때 그 앞으로 파산이 내가 하려고 하는 파산이 내 미래에 어떤 대가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너무 좋은 제도 아니야. 내가 가진 빚을 다 떨 수 있는데. 하지만 7년에서 10년 동안 신용기록에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싶다거나 뭔가 내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뭐 대출을 새로 받는다거나 담보를 설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세세하게는 보험을 사야 된다거나 주택을 은행 론을 껴서 사야 된다거나 심지어 내가 나중에 구직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데까지 안 좋은 영향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뱅크럽시 영향 때문에. 그게 7년에서 10년 동안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모든 게 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게 다 일어난다라고는 할 수 없. 예를 들면 구직을 하는데 이 엠플로이어는 뭐 상관 안 해요. 크레딧 음, 레벨이 어떤지 상관 안 하는 그런 직업이면 뭐 구직에 영향 받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엠플로이어들은 그런 걸 당연히 그렇죠. 보잖아요. 네. 보고 뭐 돈을 빌린다고 해도 어떤 은행은 그 리밋이 낮아서 뭐 뱅크럽시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만큼 인컴이 있다고 하니까 빌려주자 할 수도 있죠. 네네. 하지만 뱅크럽시가 내 기록에 있으면 어떤 은행 또한 어떠한 엠플로이어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게 돈을 빌려주지 음, 말자 네. 아니면 이 사람을 채용하지 말자 이렇게 어, 결정할 수 있다는 그죠. 거죠. 같은 조건이면 그런 네, 기록들을 그렇죠. 보겠죠. 네, 예.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내가 갖고 여기까지. 있는 모든 빚이 청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너무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제가 말했듯이 신용 네. 기록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빚이 다 청산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파산 신청 시 포함되지 않는 빚은 학자금 대출이죠. 아, 네. 그래요. 네. 많은 이민자들이 학자금 대출을 짊어지고 있죠. 네. 이 빚은 파산으로도 떨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말이 많죠. 학자금 그렇죠. 대출에 네, 대해서. 네. 그리고 세금, 네. 소득세, 일부 세금, 그리고 이혼 후 내가 위자료를 주고 있을 수 있죠. 네. 전 배우자에게. 네.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혼 후 양육비를 주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건 파산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줘야 되고요. 어. 또 이건 중요한 건데 파산 신청 90일 내에 신용카드 하나당 $650 이상의 사치품은 네. 파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했다라고 생각하는군요. 네, 네. 파산하기 전에 크레딧 카드를 막 만들어가지고 네. 미친 듯이 긁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네, 실제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겠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불법적 행위, 뭐 DUI, 네. 뭐 상해, 절도, 횡령 아. 이런 걸로 발생한 판결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네네. 네, 그런 판결 그리고 형사 벌금.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파산 신청할 때 실수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가 부채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죠. 파산 네. 신청할 때 네. 그런 건 청산되지 않아요. 실수든 예, 의도적인 거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적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네, 그게 네. 가장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 갚아야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가진 음, 모든 빚이 100%다 날아간다. 이건 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개인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네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게 모든 빚이 청산되는 게 아니라는 그게 포함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학자금 대출이 안 되고 그 일부 세금, 위자료, 양육비 등등 그리고 형사 벌금 이런 부분들 끝까지 본인이 갚아 나가야 되는 거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도 우리가 또 이민을 왔기 때문에 네. 보면은 이제 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저희 신분과도 이게 음,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가 아닌가. 이제 영주권 신청할 때 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도 좀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 파산법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산을 일단 인격 상실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네.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은 그냥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없다. 그렇게 딱 이렇게 보거든요. 따로 떼서 보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채무자에게 사실은 좀 관대한 편이죠. 음. 이 파산을 주관하는 연방법은. 네. 그래서 뭐 파산은 사실 내가 지금 채무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채무 발생의 원인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DUI라든지 상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경우 네. 이런 예외가 아닌 경우 뭐 원인도 묻지 않고 사실은 해줘요. 네, 네. 네가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아요. 네. 너 이 크레딧 카드 빚은 왜 졌냐?
이 은행 대출은 왜 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거든요. 네. 심지어 불법 체류자도 파산 신청은 가능하고요. 뭐 걱정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걸 하는데 그 파산법원이 내 신청서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네. 내가 불법 체류자라는 게 드러나서 그러니까요. IC에 연계돼가지고 내가 추방되면 어떡하냐. 네. 그리고 기록이 남아서 이게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뭐 네. 그거는 뭐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말이고요. 네. 하지만 뭐 사실은 파산법원은 그 신청한 사람의 체류 신분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는 뭐 지금 스테러스가 없는 분들은 네. 사실 운전면허증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엉뚱한 주의 것일 수도 있고 네. 소셜 카드도 없을 거고요. 네.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없을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내 신원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어요. 네. 뭐 가장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내가 파산 신청을 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네. 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나요? 그러니까요. 영주권을 안 내주나요? 내가 파산을 했으면 이거거든요. 그런 걱정이 들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뭐 시민권 신청을 할 때 네. 이 사람 탈세를 했었다. 아니면 이 사람 세금 안 냈다. 이러면은 시민권은 신청서를 승인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미국 영주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캐릭터에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가지는 않는 거고요. 네. 네, 제가 뭐 아까 설명했듯이 파산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재무 상황을 좀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한 경력이 내가 있으면 영주권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내가 미국 시민권자다. 아니면 내가 영주권자다. 네. 그래서 내가 이후에 배우자나 가족을 영주권 뭐 스폰서를 해가지고 초청하고 싶다. 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할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내가 부양할 수 있다는 그렇죠. 내 재정 상태를 네네. 입증을 해야 입증해야죠. 되거든요. 네. 내 인컴이 얼마다, 네. 소득이 충분하다.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네. 충분히 소득을 하고 있다. 네.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영주권 승인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뱅크럽시를 할 경우 그런 거에 어려움을 좀 겪으실 수는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조인트로 해서 그 내 재정 스폰서가 있다. 네. 뭐 부모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어쨌든 뱅크럽시를 하려면 뱅크럽시란다. 영주권으로 내 가족을 초청하고 싶으신 분이다. 네. 그럼 뱅크럽시는 좀 생각해 볼 일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 네. 면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할 수 없다기보다 네. 뱅크럽시를 파산 신청을 하셔서 좋을 게 없다. 지금 좋을 게 자산도 없다. 너무 네. 많고 이거 갚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파산을 해가지고 네. 내 기록에 파산이 남아있게 신용 기록, 크레딧 기록에 남아있게 할 이유가 없다는 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게 조언을 그쵸. 해드리는데 네, 더 좋은 방법이긴 하죠. 파산 네. 신청 없이 가는 게. 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내가 그래도 이게 좀 힘들다, 네. 빠듯하다. 채권자,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컴퍼니라든지 그 융자 대출해준 그런 주체가 있겠죠. 네. 그런 주체와의 합의를 해서 빚을 조금씩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죠. 네. 내가 파산하는 대신 이만큼 갚을 테니까 네. 빚을 어느 정도 줄여달라. 그렇게 할 수 네, 있죠. 네. 그렇게 합의를 할 수 있죠. 네. 이런 경우
저는 변호사와의 상의를 추천드려요. 네, 네네.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남한테 맡겨도 할 수 있지만 네. 법적인 조언을 꼭 얻고 네네. 결정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때 그러면 이제 변호사와 상의를 할 때 어떤 네. 부분을 도와드리게 되나요, 변호사는? 먼저 뱅크럽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네. 이거는 파산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추천을 드릴 거고 네네. 만약에 아닌 거라면 빚을 줄이는 거를 저희가 크레딧 카드 컴퍼니라든지 그런 네. 사람들을 컨택해서 직접 줄이는 컨택을 거를 하셔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네네. 그걸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저희한테 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내 법적 상황, 내 재정적인 상황, 그런 내가 파산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는 법적인 조언을 받고 결정하시는 게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내 부채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지금 부채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네. 없지 않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파산 신청을 할 때 부채가 내가 가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이 컴퍼니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디스커버 크레딧 카드에 뭐 얼마 몇천 불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걸 까먹었어요. 어. 그리고 그래서 안 적어서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뱅크럽시 그 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은데 모르시는 경우요. 네. 일단 저희가 뱅크럽시 신청을 할 때는요. 그 손님의 그 신용 그 크레딧 히스토리를 이제 크레딧 리포트를 저희가 뽑아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변호사 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판사래. 지금 파산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모두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세 개의 기관이 있죠. 네. 주로 하는 데가 Equifax, Experian, 그다음에 TransUnion. 네. 이 세 개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무료로 내 크레딧 리포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파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 크레딧이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이거를 보시기 위해 한 번씩 다 주문해 보시는 거를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네, 네. annualcreditreport.com에 가면은 하실 수 있어요. 네. 이 크레딧 리포트를 뽑으면요, 저희가 거기에는 이 사람이 가진 부채가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요. 네. 근데 이게 완벽하진 않고요. 여기에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뽑은 걸 보여드리면 그 손님들이 가끔씩은 다 모르시는 손님들은 이거 있었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게 좀 오래전에 있었던 그 빚이면은 아예 잊고 계셨군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럴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 크레딧 리포트가 완전 무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기록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빚을 갚았는데 크레딧 리포트에서는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그럼 내 신용 기록에 나쁜 영향을 그렇죠.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잘못 기록된 네. 내 신용 정보에 대해서는 그 해당 정보를 받은 그 업체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틀린 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틀렸습니다 하고 네. 고쳐야 하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크레딧 리포트 한 번씩 다 받아보시고요. 네. 공짜로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저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이걸 뽑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완전 무결한 문서는 아니다. 어.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크레딧을 관리할 때 네. 제대로 다 기록을 해놓고 네.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크레딧 리포트를 그러니까
뭐 네. 매년 뭐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챙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부채를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죠. 네.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죠. 이제 파산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 파산법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부분들을 네. 내용을 네, 나눠봤습니다. 오늘 짤막하게 뭐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파산이라는 거는 아예 대가가 없이 내 빚을 떠는 과정은 아니고요. 네. 그걸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7년, 10년 내 기록에 올라간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불이익을 받겠어, 내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말했듯이 1년에 한 번씩 내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보시고 내가 가진 빚을 잘 관리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파산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 파산까지 가게 된다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되죠. 네, 내 네. 빚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고 관리하는 게 기록하고 그렇죠.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다 귀찮지만 한 번만 1년에 한 번씩만 다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렇죠. 지금 연초기 때문에 올 네. 한 해 또 저희가 어떻게 이제 재정 관리를 할지 그 계획도 함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